네, 이번에는 111페이지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한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이것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요걸 전제로 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사표시가 효력이 있으려면 이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돼. 그러니까 표시한 대로 의사가 있어야 돼. 의사 결정한 대로 표시가 있어야 돼.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 근데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인 거다. 이런 것을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그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볼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것인데 요 내용을 보자면 다시 이제 설명드려 봅니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우리 그대로 써보자면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 사기 강박을 당해서 의사를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대로 표시를 한 거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용어가 나오네요. 사기. 한마디로 사람을 속여서 요거예요. 사람을 속여서. 근데 강박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여기서 앞에서 이제 우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말이 나왔는데 궁박은 그냥 궁하고 절박한 사정을 궁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절박한 거 이게 궁박인데 강박은 한마디로 이게 사람을 쫄게 만든 거야. 공포심을 갖게 만드는 거야. 그걸 강박이다 이렇게 말한다. 한마디로 압박을 가한 거죠. 압박을 가한 거. 이게 강박이다. 강하게 압박을 가한 거. 그래서 사람이 쫄게 됐어. 공포심을 가지게 됐어. 이런 것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된다는 것인 거다. 그래서 봐보면 보세요. 이제 이 갑하고 을하고 똑같이 한번 봐보세요. X를 10억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원래 그걸 팔 생각은 아니었어. 근데 을이 요거 봐보세요.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됐는데 즉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이 의사 결정하는데 을이 예를 들면 사기를 가했어. 아니면 이제 겁을 줬어. 야, 너 나한테 그거 안 팔면 안 돼. 좋은 꼴 못 봐. 너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쫄아서 그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또는 이제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게 앞에 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이거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 네.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요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단 봐보세요. 매도인이 사기를 당해서 또는 강박을 당해서 그 계약을 체결하긴 했지만 굳이 그것을 무효로 돌리지 않아도 되겠다 싶잖아요. 되겠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돼. 근데 내가 도저히 사기를 당해서 강박을 당해서 이걸 샀어. 열받아서 안 되겠네. 아우 정말 성질나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인 거다. 그래서 이 의사표시는 어떻게 되느냐. 요게 전제가 이거다.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인정된다. 취소할 수 있다. 요렇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소급한다 이 말은 처음부터 이런 뜻인 거예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게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봐보세요. 한마디로 갑이 사기를 당해서 을한테 팔았어. 또는 반대로 이제 갑이 을을 사기쳐서 을이 사기를 당해서 산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좀 부동산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정말 그 과일 같은 경우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기치죠. 그 사기치는 것들을 봐보세요. 겉에는 번지르하게 이렇게 깔아놨는데 그 밑에 가서 봤더니 완전 이런 하품들, 정말 흠집 많은 것들, 심지어는 썩은 것들 이렇게 그 숨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마디로 속여서 팔았어. 그럼 사기당해서 내가 산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됐기 때문에 열받아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다. 강박을 당해서 했어. 정말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 어깨가 와가지고 너 안 팔면 좋은 걸 못 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도장 찍었어. 이런 경우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취소할 거야 라고 하면 취소가 가능하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취소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이 아닌 이사핏이 통정의핏이 착오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자고요. 만약에 갑이 원래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제3자, 예를 들면 제3자 A라고 한번 봐보자고요. 제3자가 갑을 속여서 을한테 팔았어.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이 있고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 예니까 이게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야 내가 이번에 잘 팔아줄게 그러면서 중개 잘해주겠다고 해서 이걸 속였어. 너 지금 잘 파는 거야.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손해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여서 갑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갑이 야 너 수수료 챙기려고 너 지금 안 팔면 내가 찔러버린다 그거 고소해버린다 고발해버린다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예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한 거야.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법에서는 이 사람만 생각하면 안 돼. 그 상대방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갑이 사기 강박을 당한 점에서는 억울하니까 취소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때 갑의 사기 강박이 있을 때 이때 취소권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이거 인정할 때 상대방을 고려해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때 할 수 있느냐. 상대방 여기서 을이 제3자 A가 갑을 사기쳤구나 강박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취소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인 거죠. 되셨죠? 그래서 상할 수일 때 취소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을 잠깐 한번 우리 교과서에서 체크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110조 보시면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죠. 그래서 사기 동그라미, 강박 동그라미, 그 다음에 1항에 보시면 취소 동그라미,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인 거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취소를 하면 그 행위가 그 계약이 유효이다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로 바뀐다는 것인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동그라미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했어.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중개인이 사기나 강박을 하니까 갑이 을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상 동그라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해서 알 동그라미 알 수 있었을 경우 수 동그라미 수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동그라미 상할 수일 때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 거다. 그 내용은 이제 똑같아요. 아까 우리 상할 수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라고 한다. 이제 그 반대말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인 거죠. 상선무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는 취소 못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할 수일 때 취소할 수 있어. 또는 악의 또는 과실일 때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받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우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야 재미있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게 머릿속에 막 와서 닿지 않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실 건 앞으로 쭉 내년 시험 보실 때까지 이제 우리 해가 바뀌어서 들으신 분들은 10월 말에 시험 보실 때까지 이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게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냥 한번 쭉 듣는 것으로 이야기 풀어가듯이 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거 체크해 두시고요. 1번의 의에서는 네 번째 줄 봐보세요. 네 번째 줄 보시면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놨죠. 거기다 동그라미 쳐두겠습니다. 즉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거야. 사기 강박에 의해서 하자 있는 의사를 가지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 밑에 의사와 표시는 일치 동그라미. 이 경우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 거다.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112페이지로 가셔서 보시면 112페이지 제5절 나와 있고 01번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했는데 여기서 1번에 상대방 있는에다 동그라미 상대방 있는에다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효력 발생 동그라미 111조 1항에서 도달한 때로부터 도달 동그라미 이렇게 두겠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사 표시를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야 이런 거 어떻게 하자라고 의사 표시를 했어. 청약을 했어. 의사 표시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이걸 내용 증명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낼 때 거기서 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쓰고 문서를 작성했죠. 그리고 우체국에서 보내겠죠. 발송을 해.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집 우체통에 들어오겠죠. 아니면 뭐 누가 받든지 받겠죠. 가족이 받든지. 그러면 도달을 해. 그리고 내용을 읽어서 아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중에서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요 말인 거예요.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 거다. 이런 것을 도달주의 원칙이라고 한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도달했을 때. 근데 예외적으로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에 보십니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 거다. 이 도달했다는 것은 내용을 알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편지를 받았으면 도달한 거야.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도달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상대방이 바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가족이 받았어도 받았죠.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됐어.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 거다. 네, 요렇게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113페이지에 가시면 그 도달의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입증 책임이라는 것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용어를 한번 보자는 이 말이에요. 입증 책임. 요즘은 이제 입증이라는 표현보다는 증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입증은 증거를 세운다 이 말이거든요. 설립자에다가 이 증거할 때 이 증자란 말이에요. 증거를 세우는 게 입증이고 증명은 그걸 밝히 드러내는 거 이게 증명이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소송법에서는 증명 책임 이렇게 많이 바꿨는데 뭐 학문적인 용어로는 둘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이 쓰던 것이 입증 책임, 그다음에 이제 증명 책임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입증 책임 이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소송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이 사건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봐보세요.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표의자, 그다음에 을이 상대방인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도달해야지 효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누가 소송에서 그것을 도달했다고 증명할 것인가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입증 책임인 거예요. 입증을 누가 해야 될 책임을 지느냐. 근데 입증 책임이란 말이 왜 나온 거냐면 입증 책임을 지는 사람이 만약에 증명을 못했어,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그 소송에서 지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입증 책임은 그 항상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 급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사람이 내 말이 맞아라고 하면서 증명을 한단 말이에요.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증명을 못했어, 입증을 못했어, 그러면 소송에서 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의사표시는 도달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갑이 내 의사표시가 있었는데 그게 도달했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입증을 하지 않아도 이제 그걸 입증을 하면 이제
그 소송에서 이기는 거죠. 됐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입증 책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서 용어가 나올 건데 추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 추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그냥 용어로만 그냥 한 번만 들어둡니다. 이게 만약에 의사표시했는데 내용 증명을 했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냈어.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추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나 이런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추정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입증 책임이 전환돼 버려. 즉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일반적인 보통 우편으로 보냈으면 표의자가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내용 증명이나 그다음에 또 등기 우편이나 이런 걸로 보냈어. 그런 경우에는 이게 반송되지 않았으면 도달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을 쪽에서 이제 야 그거 나한테 도달하지 않았다. 내가 받지 않았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인 거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증으로 입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추정이 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입증 책임과 추정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네, 요 정도 봐두시고 용어 정도로 봐두시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4페이지로 계속해서 가셔서 보시면 법률행위 대리가 나와 있어요. 이 대리에서 몇 가지 용어 정도를 공부해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기 03번에 챕터 03번에 법률행위 대리 이렇게 해놨죠. 거기서 대리에다가 동그라미 쳐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5페이지 오셔서 03번에 대리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제 그 내용들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번 봐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과 병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애가 있는데 애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다는 것은 예금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가 그걸 독자적으로 단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갑을 대리해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대부분 이제 엄마가 가겠죠. 엄마가 가서 계약을 체결하면 여기서 이 은행과 여기서 은행이 되겠죠. 은행과 우리 아이가 이 예금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남자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핫한 사람은 지금 단계에서 핫한 사람은 박병호 선수가 있잖아요. 작년에 강정호 아니면 류현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선수가 그 미국에 있는 프로 구단들하고 입단 계약을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입단 계약 맺으려고 할 때 내가 직접 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하면 제대로 협상을 못해. 차라리 커미션 주고 다른 대리인 세워서 그 구단하고 계약 체결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리하단 말이에요. 이익이 돼.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 박병호 선수가 있고 여기에 대리인을 내세우는 거예요. 대리인. 그리고 이제 그 구단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구단하고 입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효과는 이 구단과 박병호 선수 간에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네, 됐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을을 대리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구단을 뭐라고 하느냐? 상대방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었어야 돼. 대리권 있는 사람이 이 계약을 맺을 때 대리행위로서 했어야 돼. 대리행위로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이 효과가 원래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고 효과가 상대방과 본인 사이에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특히 대리의 삼면관계다 이렇게 말한다.
대리의 삼면관계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나중에 대리권, 그 다음에 대리 행위, 그리고 이제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공부를 해갈 건데 그 전에 이 대리와 관련해서 이 대리가 어떤 대리가 있는가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재 115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리에 임의 대리가 있고 법정 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한번 봐보자고요. 임의로 대리권이 주어진 거야. 법에서 정한 대리권이 있는 거야. 이 말인 거죠. 보세요. 아까 아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를 대리해서 엄마나 아빠가 가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 경우에는 법에서 아예 부모에게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법정 대리죠. 근데 임의 대리 아까 우리 박병호 선수가 아니면 강정호 선수가 그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줬어. 임의로. 됐죠? 이런 것인 거다. 그 대리권 주는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수권행위다 이렇게 말한다. 수권행위.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는 행위인 거죠.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가 임의 대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당연히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를 법정 대리다 이렇게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이제 법에서 항상 반대말로 생각해보라 그랬으니까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는 임의 대리, 수권행위에 의하지 않은 대리는 법정 대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리에는 또 두 번째 능동 대리가 있고 수동 대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능동 대리는 근데 이제 우리 봐보세요. 대리는 이게 법률행위에서 법률행위를 할 때 누구를 대리해서 그 법률행위를 하는 거가 있고 그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능동 이거는 하는 대리라는 거예요. 하는 대리. 그 다음에 수동 이 말은 받는 대리다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을이 병한테 의사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능동 대리라 그래. 이건 그냥 용어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이 하는 의사표시를 을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수동 대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 대리, 수동 대리. 근데 보통의 경우는 이 능동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동 대리권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 그래서 능동 대리권 있는 사람은 수동 대리권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능동 대리, 수동 대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진짜 문제되는 것들은 뭐냐면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되는데 요거는 뭐냐? 유권 대리는 봐보세요. 말 그대로 유권이야. 즉 권한이 있는 대리예요. 근데 무권 대리는 권한이 없는 대리야. 즉 이게 뭐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거나 아니면 원래 법정 대리권이 있어서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계약을 하면 유권 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대리권 준 적도 없어. 아예 법에서 또 대리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자기가 마치 대리권을 받은 사람인 양, 대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 양 하면서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이 경우에 이 사람이 대리권이 없는데 이 대리행위를 했어. 그런다고 해서 본인한테 효력이 생기면 안 되겠죠. 효과가 생기면 안 돼. 이렇게 된다는 것인 거다. 이런 얘기인 거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대리권이 없으면. 대리권이 있으면 유효고 대리권이 없으면 무효야. 됐죠? 이렇게 되는 것인 거다. 다만 이제 대리권이 없지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있다고. 그런 걸 표현대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 못하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15페이지로 오셔서 115페이지에 대리권 문제를 공부를 하실 건데 이 대리권과 관련해서 여기를 다 못하니까 그 03번의 대리의 종류 여기까지만 좀 잠깐 봐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임의대리 동그라미, 법정대리 동그라미 그리고 첫 번째 줄 수권행위 동그라미 즉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가 임의대리 그렇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한 대리가 법정대리 이렇게 된다는 거죠. 수권행위만 동그라미 쳐두면 돼요. 수권행위는
대리권을 주는 행위다. 그다음에 이제 2번에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줄 하는 동그라미. 그 밑에 수령하는 이제 이거는 사실 받는 이렇게 해놓으면 더 쉬울 텐데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 받는 대리가 수동대리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유권대리, 무권대리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유권대리 동그라미, 무권대리 동그라미. 여기는 이 정도만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2절 대리권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대리에 관해서 쭉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